지난 4월 17일 세계 최고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는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기 위한 첫 번째 도약으로 스타쉽 발사에 시도하였습니다. 스타쉽은 무려 50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 규모의 우주선으로 만약 스타쉽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게 된다면 우리 인류의 오랜 꿈이었던 달과 화성 여행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4월 17일 시도된 첫 번째 발사. 하지만 왜인지 발사 전 시행된 자체 점검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하여 발사는 3일 뒤인 4월 20일로 미루어졌고 4월 20일 다시 한번 최초 발사가 시도됩니다. 그렇게 여러 단계들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4월 20일 00시 드디어 스타쉽은 지상에서 발을 떼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순조롭던 출발과는 달리 알 수 없는 문제로 일단 분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결국 프로젝트의 책임자 일론 머스크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류의 화성 여행 프로젝트는 또다시 몇 년 뒤로 기약 없이 밀리는 줄 알았으나 바로 며칠 전인 11월 18일 스타쉽의 2차 시험 비행이 진행되었는데요. 2차 시험 비행은 1차 시험 비행 때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을 모두 해결하며 하늘로 떠올랐고 그렇게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로 지적되었던 단분리 이후 다시 재점화하며 궤도에 진입하는 데는 실패하며 인류의 화성 여행 시점은 다시 한번 늦춰지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감탄스러운 점은 1차 시도 이후 적어도 몇 년은 걸릴 줄 알았던 2차 시험 비행이 고작 7개월 만에 재개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일론 머스크가 항상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7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었죠. 그 덕에 인류의 우주여행은 수십 발자국은 가까워진 것이 맞긴 하지만 왜 그는 그렇게 무리한 일정으로 시험 발사를 진행한 것이었을까요? 이는 사실 과학사의 발전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정치, 사회적인 문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현재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중에서 미국은 2025년까지 달에 유인 착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진행 중인데 이렇게 자꾸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은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국 역시 2027년까지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게 되면서 현재 미국과 중국은 보이지 않는 우주 경쟁, 다시 말해 냉전 시대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었죠. 과거 미국은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며 충격을 주었던 스푸트니크 쇼크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미국은 소련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며 심지어는 달에 핵을 쏘려는 계획까지 논의되었었죠. 1903년 라듐과 플루뇽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퀴리 부인. 당시까지만 해도 라듐과 플루뇽 같은 원소들이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은 마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는 듯 보였기에 노벨상을 수상하는 데에 충분하였죠. 다시 말해 영원히 에너지가 뿜어나오는 무한 동력을 발견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중 질량 동등성 등가 원리에 의해 이 현상이 증명되며 방사성 원소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사선 원소가 뿜어내는 아름다운 빛의 정체는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요. 결국 라듐은 새로운 원소와 어두운 곳에서도 빛나는 특징으로 과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각광받기 시작했고 그 빛을 쬐면 인체에 이롭고 심지어는 젊음도 찾을 수 있다는 믿음까지 생겨나며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품귀 현상을 보이며 이 당시 라듐 1g의 가격은 무려 10만 달러에 달했는데 2023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30만 달러, 한화로는 무려 17억에 해당하는 값비싼 금속이었죠. 하지만 이 라듐의 발견이 인류의 발전에 끼친 영향은 단순히 새로운 원소의 발견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빛의 정체에 의문을 가지던 마리 퀴리의 딸 이렌 퀴리는 라듐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라듐에서 나온 방사선이 그 앞에 놓인 베를린 금속박에 도달할 때 알 수 없는 입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그 뒤에 방사능을 차폐한다고 알려진 납을 놓아보아도 그 입자는 멀쩡하게 납을 통과하였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베릴륨 금속박 뒤에 파라핀을 놓았는데 베릴륨에서 튀어나온 알 수 없는 입자가 다시 한번 파라핀에게서 또 다른 입자를 튀어나오게 하였죠. 그때까지의 상식으로는 엄청나게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방사선이 원소의 무언가를 밀어낸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그 입자는 분명히 양성자였고 이 현상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을 넘어 바위를 밀어내는 수준의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놀라운 연구 성과에 흥분한 일행과 졸리오 부부는 곧바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해 세상에 알리게 되는데, 그 시각 영국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진행 중이던 과학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제임스 체드윅.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이렌이 진행한 것과 동일한 실험을 진행 중이었죠. 하지만 간발의 차로 이렌에게 순번을 빼앗기게 되자 이참에 그녀의 논문을 샅샅이 뜯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연구 결과를 다시 해석해보면 알 수 없는 입자의 정체는 양성자보단 중성자에 더 가까워 보였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원소가 두 가지 입자, 즉 양전하를 띤 양성자와 음전하를 띤 전자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이렌 역시 이 알 수 없는 입자의 질량이 양성자와 비슷한 것을 보고 곧바로 양성자란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하지만 만약 이 입자의 정체가 양성자였다면 이 입자는 정기적 성질에 의해 두꺼운 납을 통과할 수 없었어야 했습니다. 이에 의문을 가진 제임스는 30일 동안 하루 3시간만을 자며 수많은 실험을 거듭했고 마침내 그 입자가 중성자였다는 것을 밝혀내며 1932년 2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는 세계 최초 중성자의 발견이라는 타이틀이 걸리게 되죠. 다 된 밥을 남줘버린 이렌은 다양한 원소에 새롭게 발견한 중성자를 충돌시켜 새로운 원소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중성자의 충돌로 인해 바뀌어버린 원소가 어떤 원소인지 알아내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이었죠. 실제 그녀는 우라늄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는데 어떨 때는 89번 원소인 악티늄이 나오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57번 원소인 란타넘이 나오기도 했죠. 매 실험마다 다양한 원소가 나오는 것은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고 게다가 당시까지의 원소 변환 사례들을 보면 92번 원소인 우라늄은 91번이나 93번 같이 비교적 가까운 위치로만 변환이 되었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89번과 57번이라니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라늄이 이 원소들로 바뀌지 않았다면 도대체 그 물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발견한 란타넘과 바륨과 같이 행동하는 물질들은 정말 란타넘과 바륨 그 자체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라늄이 작은 원자 파편을 방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체가 둘로 쪼개져야만 했는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었죠. 하지만 그 외에는 이 기이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결국 항과 마이트너는 이 세상의 핵 분열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단숨에 끝내버린 무시무시한 존재, 핵무기의 시작을 알렸죠. 1939년 8월 헝가리의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는 당시 과학계에서 핫하던 주제인 핵분열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는데 한창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던 독일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에 그는 이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편지를 하나 작성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속해 있던 과학 아카데미 사람들과 함께 당대 물리학계의 거장 아인슈타인의 직인을 받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편지를 전달받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소식에 크게 충격을 받았고 결국 1940년 2월 루즈벨트 대통령은 본격적인 핵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엔리코 페레미를 필두로 시작된 이 연구는 점차 규모가 커져갔고 같은 해 10월 9일 루즈벨트 대통령 지시하에 맨해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이후 오펜하이머, 닐스 보어, 존 폰 노이만, 리처드 파인만 등이 추가로 차출되며 연구는 계속되었고 맨해튼 프로젝트가 종료될 당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만 무려 13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는데 고작 5년 남짓 진행된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비용만 당시 돈으로 20억 달러, 2023년 기준으로 따지면 330억 달러인데 하나로 약 40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이 금액은 2023년 현재 한국 총 국방 예산 약 57조 원의 70%에 달할 정도로 미국이 맨해튼 프로젝트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노력은 다행히 매우 성공적이었고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당시 일본에서 8번째로 인구가 많았던 지역 히로시마에 세계 최초 핵무기 리틀보이가 투하되죠. 리틀보이가 투하된 히로시마는 엄청난 빛과 굉음이 울려 퍼지며 주변 1.6km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요.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 건물마저 흔적도 알아볼 수 없게 사라져버렸고 무려 14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죠. 당시 측정된 폭발력은 16킬로톤이었는데 그마저도 핵무기 속 물질이 1.7% 반응한 결과였습니다. 인류가 탄생한 이래 가장 커다란 폭발에 일본은 그만 포기할 법도 싶었지만 일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그로부터 3일 후인 8월 9일 오전 11시 2분 인류 역사상 두 번째 핵무기 펜맨이 투하되고 말죠. 그제서야 더 이상 연합군을 상대로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정오
항복을 선언하며 길고 길었던 전쟁과 함께 맨해튼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그리고 아주 파괴적인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으로만 전쟁이 끝난 것일 뿐 아직 세계는 진정되지 않았는데요.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는 자본주의인 미국과 사회주의인 소련의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미국과 소련은 한 나라라도 자신의 체제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곧 앞으로의 힘이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는 서로의 나라보다 건재하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은 끝난 것이었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냉전 시대였죠. 냉전 시대의 두 강대국들의 싸움은 여러 분야에서 벌어졌는데 그중 가장 거대했던 것이 바로 우주 경쟁, 즉 군비 경쟁이었습니다. 지금에야 우주 기술은 정말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곤 하지만 북한을 생각해보면 왜 그 시절 우주 개발에 집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주 기술의 핵심은 얼마나 무거운 물체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정확하게 날릴 수 있느냐에 있는데요. 이는 적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의 개발에서 역시 중요시하는 부분이죠. 즉, 우주의 개발이 아닌 타국의 공격 용도, 군사 기술에도 응용할 수 있는 국력과도 직결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자존심과 사기, 국제적 이미지에 심리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두 나라는 우주기술 개발 분야에서 서로 경쟁과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었죠. 당연히 미국과 소련 두 나라는 자신이 상대 나라보다 월등히 발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본주의의 강점으로 미친 성장을 손에 꼽았기에 자신과 반대되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 소련에 진다는 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7년 10월 4일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으로 빠뜨린 그야말로 충격이라밖에 설명할 수 없는 대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그 이름하야 바로 스푸트니크 쇼크. 스푸트니크 쇼크는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안착시키면서 탄생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동안 자신이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죠. 이 인공위성은 직경 58cm, 무게 83.6kg으로 지금 보면 보잘것없는 수준이지만 그 시절이 1957년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에 큰 자극을 받은 미국은 곧바로 1958년 1월 31일 익스플로러 1호라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그러나 그 사이 이미 소련은 스푸트니크 1호와 2호를 쏘아 올린 상태였고 또다시 1년 후 소련은 최초로 달에 도달한 우주 탐사선 루나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61년 4월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지구의 궤도를 한 바퀴 돌고 1시간 29분 만에 귀환하며 소련이 미국을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게 되죠. 이에 질 수 없었던 미국은 10개월 후 우주비행사 존 글렌이 4시간 55분 23초 동안 지구 3바퀴를 돌며 따라잡긴 했지만 이는 소련을 바쁘게 뒤쫓아가는 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세계 최초 인공위성, 세계 최초 우주인 타이틀을 빼앗겨버린 미국은 지금부터는 절대로 그 어떠한 경쟁에서도 밀리면 안 됐습니다. 그 도전이 무엇이 됐든 말이죠. 하지만 결국 이때 미국과 소련이 군비 경쟁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체제가 상대방의 체제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결과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미친 계획을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미국 공군의 핵무기 센터에서 작성한 기밀 보고서 A119 작전을 말이죠. 그 내용은 정말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달에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러한 설명이 있었는데 WEO라 불리는 작은 핵탄두를 달에 생긴 그림자와 빛의 경계에 터뜨린다. 그리고 핵이 터질 때 달 표면에 미치는 영향, 폭발의 모습을 지구에서 관찰하는 방법, 방사성 낙진 지속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작전의 목표는 달에서 터지는 핵폭탄의 버섯 구름이 러시아, 특히 모스크바에서 보여야 한다였죠. 다시 말해 당시 경쟁국인 소련에게 미국은 달에 핵폭탄을 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작전에는 훗날 나사 아폴로 프로그램의 부국장이 된 레너드 레이펠 박사, 미국 공군 장성들, 미국 서부 최고의 과학자 제라드 카이퍼, 그리고 전설적인 과학자 칼 세이건이 참여했는데요. 엄청난 라인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만큼 미국이 소련을 이기기 위해 진심으로 달에 핵폭탄을 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되기도 했죠. 물론 이들이 달에 핵폭탄을 쏘는 것은 단지 소련에게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달에 핵폭탄을 쐈을 때 핵폭탄의 열을 이용한 달에서의 열 전도도, 핵폭탄으로 인한 지진 발생 유무,
그리고 핵폭탄으로 인해 미생물이나 유기분자 발견 등을 실험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구상 단계 중 A119 작전은 그대로 폐기되고 마는데요. 사실 소련과의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언젠가는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 달을 시작으로 우주를 지배하기 위해 노력할 텐데 그 첫 번째 거점이 될 달에 방사능 물질이 쌓여 미래의 인류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 프로젝트를 폐기한 결정적인 이유였죠.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세계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 아폴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에서 구상했던 A119 프로젝트처럼 실제 달에 핵폭탄을 터뜨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달이 부서지기라도 할까요? 우선 미국의 과학자들이 염려했던 방사성 낙진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지구에 핵폭탄을 한 발 터뜨리면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것은 물론 반경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곳들은 방사성 낙진으로 크게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달의 경우는 지구와는 너무나도 달랐는데요. 사실 달에 핵을 한 발, 두 발 혹은 여러 발 터뜨려도 핵폭탄에서 나오는 방사성 낙진은 터지기 전과 후가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달은 지구처럼 대기를 가둘 수 있는 오존층이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이는 핵폭발로 인한 방사성 낙진을 가둘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는 말인데요. 게다가 달에는 오존층이 없기 때문에 우주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방사선을 막아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핵폭탄을 발사하지 않아도 이미 달은 수많은 방사성 낙진으로 오염되어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달에 수십 개의 핵폭탄을 발사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달을 부서뜨리기는커녕 궤도를 단 1cm도 바꾸지 못할 겁니다. 달의 속도를 초속 1m만큼 바꾸기 위해 필요한 핵폭탄의 폭발력은 100억에서 10조 메가톤으로 요즘 쓰이고 있는 핵폭탄의 위력이 1메가톤인 것을 고려해봤을 때 적어도 핵폭탄 100억 개는 터뜨려야 달 궤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것도 핵폭탄의 에너지가 모두 다 달의 운동 에너지로 전달된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로 우리가 달의 궤도를 바꾸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분명 하늘에 떠있는 달은 그냥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주적 스케일에서 봤을 때 달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데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만 해도 38만 킬로미터이고 그 크기만 해도 지구 지름의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인데 이 커다란 돌덩어리가 이렇게 긴 길이를 도는데 고작 한 달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달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달의 움직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운동량에 유의미한 충격을 주어야 할 텐데 고작 핵폭탄 한두 발로는 영향도 주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미 공군이 그토록 바랐던 버섯구름 모양은 확인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 역시 절대로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버섯구름은 지구처럼 밀도가 있는 대기에서 먼지 부스러기들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달에는 대기가 존재하지 않으니 단순히 빛만 번쩍할 뿐 그 어떠한 버섯구름도 확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달에 핵폭탄을 쏘는 행위는 달에 그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을 뿐더러 소련에서도 미국이 달에 핵폭탄을 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에 따라 미국은 그보다도 훨씬 어렵지만 훨씬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류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내는 위대한 프로젝트 아폴로 계획이었죠.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아직 달에 가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인류가 탄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늘에 떠있는 존재 달. 인류에게 있어 달은 어두운 밤하늘을 밝혀주는 고마운 존재인 동시에 밤에 일어나는 일을 모두 지켜보고 있는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은 달을 숭배하고 신성시하며 달에 대고 소원을 빌기도 하였고 달을 우러러 보기도 하였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달은 우리가 생각했던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단지 자연의 법칙에 의해 지구를 돌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달에 의해 지구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이제 사람들은 이 달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달은 왜 지구를 돌고 있는 걸까? 달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까? 달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까? 등등. 그렇게 날이 갈수록 달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던 어느 날 마침내 인류는 그 의구심을 풀어낼 아주 좋은 기회를 하나 얻게 됩니다. 바로 1961년 시작돼 1969년 결실을 맺은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폴로 계획에 의해서 말이죠. 그렇게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 발을 내디디며 인류의 영원한 호기심 영역에 있던 달 탐구를 시작했고 그로 인해 우주에 대한 이해도가 대폭 증가하며 2023년 오늘날 우리는 비약적인 발전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미국이 달에 갔다 온 것이 그저 하나의 연극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소련에 비아냥대기 위해 미국이 만들어낸 사기극에 불과하며 인류는 달에 갔다 온 적도 갔다 올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폴로 계획은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로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시작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시기는 세계를 반으로 갈라놓았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두 체제로 나뉘어 서로가 상대방보다 낫다고 자랑하던 시기였는데요. 당연히 자본주의였던 미국은 공산주의였던 소련보다 훨씬 잘 나가고 기술력 역시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자국에 비해 여러모로 뒤처진 나라라고 여겼던 소련이 제일 먼저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자 굉장히 큰 충격을 먹은 것이었죠. 이는 단순히 자신보다 못한 나라에게 당했다라는 열등감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사는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도 있었던 큰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이를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이 가져다준 충격이다라고 해서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무튼 그렇게 더 이상 소련에 뒤처질 수 없었던 미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련이 아직 도전하지 못했으며 지금까지의 소련을 압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선보이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달에 사람을 먼저 착륙시킨 뒤 귀환시키는 아폴로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1960년대에 미국은 이 계획에 집착하듯이 달라붙었었는데 실제 이 당시 나사의 1년 예산이 미국 GDP의 0.75%를 차지했던 것을 보면 굉장하다고 할 수 있죠. 정부의 조세 수입의 0.75%도 아니고 나라가 1년간 벌어들인 총 수입의 0.75%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였습니다. 1973년 봄 실제 아폴로 계획에 투입된 예산의 규모가 나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보고되었는데 그 금액만 자그마치 254만 달러로 당시 대한민국 GDP의 2배에 육박하는 금액이었죠. 2023년 환율로 계산해보자면 무려 1722.1억 달러, 한화로 약 206.7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2022년 나사의 현재 1년 예산 240.4억 달러의 7배 이상, 한국 GDP의 10%, 한국 예산의 약 32.4%, 그리고 2021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예산이 6,150억 원에 불과한 것을 보면 어떻게 미국이 그 당시 달에 사람을 보낼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사실 이 정도면 미국이 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까지 달에 가려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이때 미국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위치에 있었던 것은 물론 심지어 1961년에는 소련이 보스토크 1호로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선 제작국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으면서 미국은 가뜩이나 스푸트니크로 상처받은 자존심에 비수까지 꽂힌 느낌이었죠. 결국 미국도 이에 응수하기 위해 유리 가가린의 첫 번째 우주비행 이후 한 달도 안 되어 머큐리 계획을 통해 첫 우주비행을 감행했으나 소련의 보스토크가 단 한 번의 시도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온 것과는 달리 몇 번의 시도 끝에 소련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미국은 상당히 애가 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소련의 부상의 위협을 느낀 미국은 1961년 5월 25일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그 유명한 말을 내뱉게 됩니다. 1960년대 안으로 인간을 달에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1962년 9월 12일 휴스턴에 위치한 라이스 대학교 경기장에서는 보다 정확히 달에 가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죠. 우리는 달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안에 달에 갈 것이고 다른 일들도 할 것입니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설 직후 소련의 우주 개발을 이끌던 세르게이 코롤루프는 니키타 흐루쇼프 서기장에게 소련도 달 탐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흐루쇼프는 큰 비용이 드는 모험을 내켜하지 않았죠. 하지만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일단 큰 소리친 미국 역시 비용이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나사 직원들도 이 연설을 듣고선 그야말로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머큐리 위성도 간신히 올려놓은 판국에 사람을 달로 보낸다니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왜인지 그때부터 나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고 결국 주요 항공 군사 기업 엔지니어들도 참여해 가족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로 아폴로 계획에 인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첫 번째 아폴로 1호 발사. 이때 나사는 케네디가 말한 60년대 이내에 인간을 달에 보냈다가 귀환시켜야 한다는 말을 위해 엄청나게 촉발한 일정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나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단 제껴 시간 업소로 일관하면서 시험 비행들을 강행했다고 하죠. 하지만 1967년 1월 27일 결국 이런 안전 불감증을 커다란 사고를 내고 말았고
사령선의 문을 여닫는 부분의 전선의 피복이 화재를 일으키며 3명이 사망하고 맙니다. 그 이후 큰 충격을 받은 나사 직원들은 이 사건을 그 화재라 부르며 죽은 이들을 기렸고 안전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수많은 도전 끝에 1969년 드디어 아폴로 11호의 발사 계획이 잡히게 되는데요. 7월 16일 발사 3시간 30분 전인 아침 6시부터 세 사람의 우주비행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고 아침 6시 45분 발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 확정되었으며 8시 32분 정상적으로 발사가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9년 7월 20일 오후 8시 17분 40초 드디어 달에 착륙을 했고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인간의 발자국을 남기며 여러 가지 기념사진을 찍었죠. 게다가 달에서 지구까지 무사히 착륙하는 데 성공하며 미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처럼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고 모든 것이 감탄스러웠던 이 아폴로 프로젝트를 보고 전부 거짓이며 날조된 정보들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그들은 여기서 어떤 부분이 조작되고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달 탐사 날조론이라 불리는 이 이야기는 인류가 달에 착륙했다는 것이 모조리 미국의 날조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의 근거를 들며 인간은 달에 간 적도 갈 수도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단지 우주산업에서 앞서가고 있던 소련을 찍어 누르기 위해 그리고 전 세계에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마치 달에 도착한 것 마냥 영상을 찍고 연출했다는 음모론이죠. 이 음모론은 1974년 윌리엄 찰스 케이싱 작가의 우리는 달에 간 적이 없다라는 책에서 시작합니다. 과연 이 책에서는 그리고 이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달 탐사 날조론의 가장 유명한 근거 중 하나인 펄럭이는 성조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지구에는 대기가 있습니다. 이 대기 덕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지구를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대기 덕에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를 안전하게 보관하며 지구를 데울 수 있고 그에 따라 효과로 지구에는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깃발을 꽂게 되면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바람에 의해 자연스럽게 깃발이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달은 지구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달은 거의 우주와 맞닿아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옅은 대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달은 지구처럼 산소와 같은 기체를 품어둘 수도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공기의 흐름도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한 바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나사가 공개한 달의 영상에서는 성조기가 분명히 흔들리고 있죠. 계속해서 두 번째 이유는 성조기를 걸고 있는 사람들 주변으로 보이는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보통 그림자는 빛이 어디서 얼마나 오냐에 따라 그림자의 모양과 수가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사방에서 빛이 내리쬐는 축구 경기장을 보면 선수들 주위로 많은 그림자가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주의 광원이라고는 영원히 빛을 내뿜는 천체 태양밖에 없고 거리도 모두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그림자의 방향은 제각각인데다가 심지어 그림자들의 길이마저도 서로 다르죠. 촬영장 아래에서 여러 개의 조명을 켜고 찍었다면 몰라도 광원이 태양 하나뿐인 달에서 이렇게 그림자의 모양과 길이가 제각각인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유는 이러한 장면들과 더불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장면을 어떻게 촬영했냐는 건데요. 전 세계의 미국이 소련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준 영상을 보면 아폴로 11호가 달에 무사히 착륙하는 것은 물론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내딛는 위대한 장면 그리고 착륙선이 이륙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누가 어떻게 촬영한 것일까요? 만약 이걸 찍는 카메라맨이 존재했다면 닐 암스트롱이 아닌 그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찍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초에 1960년대 기술력으로 우리가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로부터 6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나사와 여러 민간 우주 업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겨우 달에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인데 과학기술도 공학기술도 지금보다 한참 더딘 과거의 사람들이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주에서는 이륙의 순간부터 착륙의 순간까지 정말 계산할 것이 많을 겁니다. 현재 우주선의 속도, 우주선과 달의 거리, 그를 바탕으로 언제 어느 정도의 힘으로 엔진 역분사를 해야 할지 등등 그 모든 과정에서 계산해야 할 것은 정말 산더미 같겠죠. 하지만 개인용 컴퓨터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이들이 달에 착륙하고 한참 뒤인 1980년대였습니다. 물론 개인이 쓰는 컴퓨터와 한 나라의 기관이 쓰는 컴퓨터의 성능은 천지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당시 착륙선의 컴퓨터 계산 성능은 현재 우리가 누구나 쓰고 있는 USB-C 타입 데이터 케이블의 2%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쁜 성능의 컴퓨터로 달 착륙이라는 위대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걸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달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을 뚫고 벤 앨런대라 불리는 영역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벤 앨런대 영역은 태양풍에 의해 지구로 날아오는 여러 방사능들이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 붙잡혀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이야 지구가 방사능을 잘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잘 살고 있겠지만, 이를 뚫고 달에 가야 하는 우주인의 입장이라면 이는 큰 장애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만약 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방사능이 가득 찬 곳을 지나게 된다면 달은커녕 순식간에 피폭되어 하늘나라로 가고 말 테니까요. 그런데 1960년대 기술력으로 이를 어떻게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걸까요? 또 이를 잘 뚫고 지나간다고 해도 달은 지구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낮에는 달 표면 온도가 무려 130도까지 오르고 해가 진 밤에는 온도가 무려 영하 183도까지 떨어집니다. 무려 일교차만 300도 이상이 되는 곳이죠. 그런데 아무리 우주복을 입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엄청난 기술력으로 무장된 우주선 속에 있는다 해도 이 말도 안 되는 일교차를 견딜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지구부터 달까지 가는데 반나절이면 가능하다면 이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되겠지만, 우리가 지구부터 달까지 간 시간 역시 이들에게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아폴로 11호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고 주장하는데요. 지구부터 달까지의 평균 거리는 약 38만 4,400km.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던 중국의 창어 4호 로켓은 2018년 12월 7일에 발사되어 2018년 12월 12일이 되어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부터 달까지 가는데 5일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었죠. 그런데 아폴로 11호가 이 긴 거리를 주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4일. 과학이 발달할 대로 발달한 21세기에 지구부터 달까지 5일이 걸렸는데 그보다도 훨씬 전인 1960년대에 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달 탐사가 조작인 마지막 이유였습니다. 분명 이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는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이죠. 하지만 여기에 과학을 대입해보면 이들의 주장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펄럭이고 있는 성조기. 이는 앞서 말했듯 달 탐사 날조론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로 1992년 나사가 공식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성조기 위쪽에 가로막대를 넣었고 밑부분에는 줄을 넣어 얕게 울게 함으로써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효과를 연출했다고 하죠. 다시 말해 성조기가 바람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들리는 느낌을 주기 위해 연출을 했다는 건데요. 실제 영상을 보면 깃발의 가로 부분에 막대기를 넣어둔 것이 분명히 보이고 사람의 움직임을 제외하면 깃발이 움직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달까지 가서 성조기를 꽂는다는 의미는 자신과 우주 경쟁을 하고 있는 소련에게 미국의 위대함을 표출하기 위함으로 일부러 펄럭이는 모션을 주기 위해 이러한 연출을 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달 탐사 날조론을 만들어내고 말았죠. 계속해서 두 번째, 성조기를 걸고 있는 사람들 주위로 보이는 사람의 그림자. 사실 여러 개의 그림자가 서로 각기 다른 길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꼭 달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변에 이러한 현상을 쉽게 볼 수 있죠. 바로 지형이 울퉁불퉁할 때가 그 순간인데, 달 표면 역시 운석에 의해 파인 크고 작은 크레이터에 의해 각기 다른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연관되었던 의문, 촬영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는가? 이는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아폴로 11호에는 닐 암스트롱 이외에도 2명의 우주비행사가 추가로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제각각 서로 다른 임무를 받아 수행했고 그중 한 명의 역할이 달의 궤도에 도착한 본체에 남아 이들의 모습을 찍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사령선 안에 그대로 탑승하고 있던 우주비행사 마이클 콜린스가 착륙하고 있던 이들의 모습을 촬영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착륙선에서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는 사진은 착륙선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카메라가 문을 개방함과 동시에 바깥으로 나오며 사진을 찍게 된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게 1960년대에 가능한 기술이었을까? 이에 대해 나사는 이 당시 아폴로 11호가 탐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계산을 요하는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아폴로 11호에 좋은 성능을 가진 컴퓨터를 실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하여 사전에 미리 궤도를 모두 정밀하게 계산해 놓았다고 하는데요.
대신 아폴로 11호에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변수들을 계산하기 위한 간단한 컴퓨터를 실어두었다고 하죠. 실제 21세기에 접어든 현재에도 우주선에 들어가는 컴퓨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고성능 컴퓨터가 아니라 몇십 년 전에나 썼을 법한 구닥다리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고성능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너무나도 민감하다 보니 기압이 바뀐다거나 온도가 바뀐다거나 하는 등의 환경 변화로 오작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성능은 조금 떨어질지라도 내구성 하나만큼은 강력한 구닥다리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들이 내구성이 강하다고 해도 방사선 앞에서는 취약할 텐데, 엄청난 방사선을 품고 있는 벤 앨런대는 도대체 어떻게 뚫은 것일까? 사실 벤 앨런대를 뚫는 건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벤 앨런대는 지구 자기장에 의해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방사선들이 붙잡혀 있는 곳인데, 이곳에 붙잡혀 있는 방사선은 사실 얇은 알루미늄판이며 전부 막히는 약한 존재들이었죠. 그리고 우주선 자체가 상상 이상으로 두꺼운 금속판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벤 앨런대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막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실제 아폴로 11호에 참여했던 우주 비행사들의 피폭량은 연간 피폭량 한계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아무리 방사선을 견뎌냈다고 해도 달이라는 환경 자체는 굉장히 험난한데 이들이 어떻게 300도에 이르는 일교차를 견딜 수 있었을까? 이는 지구와 달이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지구에서는 온도가 단 5도만 올라도 더움을 느끼고 온도가 단 5도만 떨어져도 추위를 느낍니다. 이는 사실 지구에 대기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인데, 만약 진공 상태에서 아무리 강한 태양빛을 쬐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많이 뜨겁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 지구에는 열을 전달할 매개체, 즉 대기와 같은 매질이 있지만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열을 전달할 매질이 없고, 그에 따라 아무리 차갑고 아무리 뜨거운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온도가 영하 수백도, 영상 수백도인 만큼 그리 아늑한 환경은 아니었겠지만 이들이 실제로 느끼는 온도는 그리 심하지 않았을 것이란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아폴로 11호의 속도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사실 얼마 전 중국이 발사한 창어 4호와 60년 전 발사한 아폴로 11호의 속도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1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여기서 1일 차이는 다른 데에서 생기는 원인이었죠. 애초에 창어 4호의 목적은 아폴로 11호와는 너무나도 달랐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직접 보지도 가보지도 못했던 달의 뒷면에 집중했습니다. 달의 뒷면은 지구의 전파가 닿기 힘든 곳으로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곳이었는데요. 중국의 연구진들은 달의 뒷면을 연구하기 위해 창어 4호를 발사했고, 창어 4호는 달의 궤도에 도착해 달의 뒷면 중 안전한 곳을 찾아 착륙하기 위해 시간을 많이 썼다고 하죠. 다시 말해 창어 4호와 아폴로 11호가 달까지 도착한 시간은 비슷했지만 창어 4호는 어디에 착륙할지를 찾는 과정에서 하루라는 시간을 더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달 탐사 날조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근거들은 모두 과학의 이야기로 반박이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마지막 의문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은 달에 가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성공 이후 무려 6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우리는 비약적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적 수준 역시 상당히 올라왔는데 왜 그 후로는 달에 사람이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일까요? 사실 이는 어른들의 사정이 아주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1960년대 미국이 달 탐사에 목을 맸던 이유는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소련에게 큰 폭으로 밀리며 시작된 것이었는데요. 소련에게 패배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밀고 있는 자본주의의 약점을 드러내는 꼴이었던지라 이들은 자신 GDP의 0.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들여 달 탐사에 매달렸던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굳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미 달에 대한 정보는 아폴로 11호 때 많이 가져왔으며 관측 장비의 발달로 굳이 가지 않아도 달의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아직까지는 달 탐사에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이었는데, 달 탐사에 수천억 원, 수십조 원을 허비할 바에는 다른 연구를 한다는 것이 현재 나사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각 기업의 정상들 그리고 미국까지 나서 다시 한번 달 탐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아직도 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들이, 무엇보다도 돈이 중요한 이들이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1969년 7월 16일 모든 인류의 꿈을 아는 채 발사된 우주선 아폴로 11호. 아폴로 11호는 지금껏 인류가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신성한 존재, 달에 직접 가본다는 중요한 사명 아래 머나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약 4일 후 아폴로 11호는 드디어 꿈만 꾸던 달에 도착하게 되었고,
곧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면이 탄생하게 되죠. 이 순간은 분명 400만 년의 역사를 가진 인간에게 있어 다시는 오지 않을 영광스러운 첫 경험이었으며 그동안 지구라는 곳에 사고가 갇혀있던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는 큰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사고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우주의 이야기로 생각이 확장되며 산업혁명에 있어 우리 인류는 또다시 엄청난 과학기술 발전의 시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전까지는 꿈만같이 여겼던 일들을 이제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발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우리 인류가 이뤄낸 위대한 업적, 달 탐사가 조작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소련과의 경쟁에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스튜디오에서 달에 갔다 온 척 촬영한 것이며 우리 인류는 그 당시 달에 갈 기술력도 경제력도 아이디어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이 달 탐사 날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입을 모아 빠지지 않고 제기하는 의문이 하나 있었으니 그 옛날에 기술력이 부족했을 때에도 달에 갔는데 왜 그 이후에는 달에 가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다 온 것도 벌써 무려 60년 전의 일인데 그 사이 우리 인류는 정말 눈에 띄는 번영과 번성을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달 탐사 한 번을 더 갔다 오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만큼 이제는 달에 한 번 갔다 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텐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들의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도대체 이 달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달이 뭐길래 나라와 나라가 나서 달에 가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고 달이 뭐길래 달에 갔느니 조작이느니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현재 달에 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전보다 많이 이성적이어지고 똑똑해졌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가 1969년에 달에 갔다 온 것이 조작이어서 지금 달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그 시대에는 시기적으로 소련과 미국이 우주 군비 경쟁을 벌이던 시기다 보니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목표를 이루는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최단 기간 동안 최고의 목표를 이뤄야 하는 무식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달 탐사라는 무리한 목표를 잡게 되었고 이 프로젝트에 무려 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사실 우리가 달에 갔다라는 사실 혹은 달에 간 게 조작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미국과 소련이 달 탐사에 집착했던 이유는 달에 대한 무궁무진한 호기심을 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상대 나라보다 자신의 나라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훨씬 컸으니 말이죠. 게다가 그로부터 60년이 흐른 현재, 지금은 그 전보다 과학기술이 비교도 되지 않을 수준으로 발전했기에 굳이 직접 달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달에 대한 정보는 지구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굳이 200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을 들여서까지 직접 달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달에 가지 못해 안달인 것일까요? 왜 미국은 갑자기 이 달에 가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만 년 전 고요하던 이 지구에 폭풍을 가져다 줄 존재가 하나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현재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위대한 동물 인간이 말이죠. 사실 인간이 등장하기 전까지 지구에는 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지구를 지배했던 기간보다는 인간 이전의 동물들이 지구를 지배했던 기간이 훨씬 길 정도죠. 하지만 그 동물들과 인간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비록 우리보다 몸집이 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우리보다 똑똑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본능에 이끌려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고 잠이 오면 잠을 자고 놀고 싶으면 노는 그야말로 동물이라는 정의에 가장 들어맞는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에 비해 인간은 그들처럼 행동하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 사냥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저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살기에는 제약 조건이 너무나도 많았죠. 결국 그들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동물들보다 똑똑해지는 선택지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진화를 이룩하게 된 인간은 마침내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 탄생 이전까지 지구를 지배하고 있던 동식물들은 지구의 환경을 파괴할지언정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낸 적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저 원래 존재하던 걸 섭취하고 먹고 먹힐 뿐이었죠. 하지만 인간은 새로운 물질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내었습니다. 물론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물질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지구에 그리 많지 않은 것들을 마구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바로 플라스틱이 있겠죠. 그렇게 지구는 이전까지는 자신이 만들어낸 것들만 컨트롤하면 됐었다면 이제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까지 소화해야만 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혹은 우리 인류의 무분별한 발전의 부작용으로 지구는 온도를 올리기 시작했죠. 결국 지난 2015년 유엔이 주최한 파리 기후협약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온도가 2도 상승하는 것을 규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사실 말이 2도지 이미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1도가 오른 상태로 여기서 1도가 더 오르게 된다면 우리는 2도 상승을 막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2도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고작 1, 2도 차이가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줄 수 있기에 이렇게 호들갑인 걸까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구는 과거에 비해 많이 뜨거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1, 2도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었는데요. 만약 지구의 온도가 여기서 1도 이상 더 상승하게 된다면 우선 첫 번째로 바닷속에 살고 있는 산호초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고작 산호초가 없어지는 건 또 무슨 문제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산호초는 바닷속 생명체들에게 있어 굉장히 소중한 보금자리인데요. 현재 어류 중에 4분의 1은 어린 시절 이 산호초에서 보내며 어른이 될 때까지 다른 포식자들로부터 몸을 숨깁니다. 하지만 이 산호초가 없어진다면 어린 개체들이 살아남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다시 말해 생물의 다양성이 붕괴되어 우리가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그 영향 역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올해 여름만 해도 폭염을 기록할 때는 이렇게 더웠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연일 기록을 갱신했는데 언젠가부터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덥지 않은 해가 없었던 느낌이죠. 게다가 이런 이상기후로 홍수나 폭설, 허리케인 같은 것이 예전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 지구의 온도는 1도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1도가 더 올라 총 2도가 오르게 된다면 그때는 하루 걸러 하루꼴로 자연재해가 찾아올지도 모르죠. 물론 그때가 되면 빈번하게 찾아오는 자연재해를 막을 방법을 마련하겠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과 물자를 고작 기후재난에 의해 무너지는 걸 막는 데 써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해 미래를 위한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과거 인간의 업보로 인해 찾아오는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돈을 허투루 쓰게 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절망적인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2015년 100개가 넘는 나라가 모여 합의한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4%, 미국은 28% 줄인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100개국의 나라들이 전부 약속한 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해도 우리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100% 줄인다고 해도 지구의 온도는 거의 3도 가까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현재 국제기구 IPCC의 발표였습니다. 때문에 현재 우리는 지금까지의 생각과 지금까지의 기술로는 이 온난화 현상을 막을 수 없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 방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달이었는데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자연재해,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온도, 계속해서 부족해져만 가는 식량. 인류에게 있어 지구는 더 이상 살아가기에 적합한 행성이 아니게 되고 있고 과거 지구에 군림하던 공룡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이 지구에서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인간은 공룡과는 전혀 다른 지적 생명체입니다. 공룡들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운석을 피할 겨를도 피할 생각도 막을 생각도 없었겠지만 우리는 공룡처럼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이 지구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 인간이라는 종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방법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달이었죠. 사실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아 식민지로 만든다는 계획은 꽤나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계획입니다. 보통 테라포밍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사실 현재 인류가 달에 집착하는 것에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2023년 현재 이 세계는 과거 미국이 겪었던 소리 없는 전쟁, 냉전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체제가 우수하냐를 놓고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벌였다면 현재에는 과거의 냉전의 연장선 상에서 누가 앞으로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냐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벌이고 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주 산업에서 중국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은 무섭게 성장하며 홀로 달에 탐사 로봇도 보내고 화성에도 보내고 또 자국이 직접 운영하는 독자적인 우주정거장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이런 성장에 현재 자신이 유지하고 있는 우주기술의 1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과거 소련의 콧대를 누르기 위해 달에 사람을 보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중국의 콧대를 누르기 위해 달에 사람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단지 달에 가서 발자취만 남기고 왔던 과거의 아폴로 11호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달에 가는 명확한 이유와 매력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달에 묻혀있는 무궁무진한 자원 때문이었죠. 달에는 수많은 암석들로 구성되어 있는 암석형 위성인데 달의 표면에는 아주 신비한 물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헬륨3. 현재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면서 그와 함께 바람을 일으켜 자신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물질들을 내뿜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헬륨3인데요. 태양의 영향권 안에 있는 천체들이라면 모두 태양의 영향을 받아 헬륨3가 쌓이겠지만 지구 같은 경우는 자체 자기장으로 항성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헬륨3를 얻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달에는 자체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몇십억 년간 이 달에 태양풍이 날려보낸 헬륨3가 상당히 퇴적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헬륨3가 왜 중요한 걸까? 현재 우리는 우주로 뻗어나가는 것 이외에 영원한 숙제를 하나 안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지옥 같은 굴레, 에너지 부족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많은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하고 또 됐으면 하는 것은 핵융합 기술인데요. 핵융합 기술은 말 그대로 원자와 원자를 핵융합 반응시켰을 때 나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발전을 하는 것인데 이론상으로는 수소도 가능하고 헬륨도 가능하고 불가능한 원소가 없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를 따져봤을 때 가장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헬륨3인 것인데요. 현재 우리는 삼중수소를 이용해 핵융합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지구에서 삼중수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아직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 현재 과학자들은 달에 풍부하게 묻혀있는 헬륨3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 달에 헬륨3가 얼마나 매장되어 있느냐는 과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갈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통 평균적으로 1에서 200만 톤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핵융합 기술을 완벽히 구현해내는 데 성공한다면 달에 있는 헬륨3만으로 앞으로 인류의 에너지 부족 문제는 해결되고도 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렇다면 달에 있는 희귀 자원 헬륨3는 누구의 것일까요? 이 때문에 현재 미국은 물론 중국과 같은 나라들까지 달 탐사에 앞장서고 있는 건데요. 만약 어떤 나라가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우주를 개발해 헬륨3를 독차지할 수 있다면 그때는 헬륨3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나라의 힘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비롯한 우주 조약을 하나 맺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달을 비롯한 모든 천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만약 어떤 선진국 하나가 천체 하나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 천체의 수를 늘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고 어느 정도 선진국이었던 나라들은 간신히 뒤따라잡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못한 나라들에게는 기회조차 없는 것이기에 균등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우리 인류를 위해 이러한 조약을 맺은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완벽해 보이는 조약에는 아주 커다란 약점이 있었는데요. 이 조약은 천체에 대한 소유권만을 보장하고 있을 뿐 천체에서 나오는 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달, 화성, 목성은 가질 수 없어도 이 천체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양의 자원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지구에 사는 인류의 공통적인 발전을 위해 자원조차도 공유하자라는 조약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각 나라들 그리고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같은 기업들이 하루빨리 달에 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세속적인 이유 이외에도 달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는 지구를 떠나 화성으로 이주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는 현재 2029년까지 화성에 기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 필요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달의 기지화 전략이었죠. 아무리 화성이 지구 바로 옆에 붙어있는 행성이라고 하지만 분명 지구와 화성 간의 차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먼 거리를 한 번에 주파한다는 것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지구에는 강력한 중력과 뚫고 나가야 할 대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거대한 용량을 쏘아 올리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 조금씩 달에 물건을 옮겨놓고 달에서 한 번에 크게 화성으로 간다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현재 행성 테라포밍 계획에 있어 달이 첫 번째 목표인 이유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우리나라가 다누리를 쏘아 올릴 때 나사에서 긴급하게 무언가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림자의 음영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인 섀도우 캠을 탑재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섀도우 캠으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당연히 엄청나게 많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밝혀지고 있는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달에도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추측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달의 극지방에 6억 톤가량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처럼 찰랑찰랑한 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로 세로 깊이 1m 정도 되는 토양에 작은 음료수 캔 하나 정도 되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여기서 수분을 포집할 수 있다면 달에서도 물을 마시는 게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달에서 얻어낸 기술로 다른 행성에서도 테라포밍의 어려움 중 하나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달은 인류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매력적인 천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인류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두운 밤하늘을 밝혀줄 소중한 존재 달. 겉보기에 달은 그저 밤에 떠있는 무능한 천체처럼 보이지만 만약 달이 없었다면 조수간만에 차가 없어 바다에서 생긴 생물이 육지로 올라오지도 못했을 것이며 육지에 올라온 생물이 진화하여 우리 인간 같은 생명체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매일 밤 캄캄한 세상 속에 살며 아직까지도 어둠을 두려워하고 있겠죠. 게다가 이 달은 우리 인류에게 아낌없이 자원을 퍼주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 자원을 성공적으로 채집하고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문명의 발전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달 탐사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어 문명의 발전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